동쪽 서주의 들판은 조조의 20만 대군이 내뿜는 살기로 가득했어. 유비와 장비는 어둠 속에서 흩어졌고 이제 남은 건 하비성을 지키며 유비의 두 부인을 보호하고 있는 관우뿐이었지. 도원에서 맺은 맹세가 이대로 끊어지는 것일까? 하지만 난세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오히려 가장 찬란한 의리의 꽃을 피우기 위해 더 깊은 고난 속으로 영웅들을 밀어넣고 있었지. 삼국지 대하서사시 그 5번째 장. 천리기를 홀로 뚫는 충절과 천하를 뒤바꿀 지략의 탄생을 지금부터 시작할게. 제29장 하비성의 고립과 관우의 3가지 약속. 하비성은 거대한 포위망에 갇혔어. 조조는 관우를 죽이기보다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 그는 관우의 무용과 성품을 진심으로 흠모했거든. 조조는 관우와 안면이 있던 장료를 사신으로 보냈어. 장료는 자는 문원으로 본래 여포의 장수였으나 여포가 죽은 뒤 조조에게 투항한 인물이야. 그는 용맹하면서도 예의가 바르고 신중해. 조조가 가장 아끼는 장수 중 한 명이었지. 장료의 말. 운장 형님, 저 장료입니다. 성 밖에는 2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고 유현덕의 생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헛되이 죽는다면 형님이 보호하고 계신 두 형수님은 어찌 되겠습니까? 잠시 칼을 내려놓고 뒷날을 기약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우의 말. 문원, 나 관우는 죽음이 두렵지 않네. 다만 형님의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지. 자네의 정성을 보아 내 3가지 조건을 내걸겠네. 조조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기꺼이 성문을 열겠네. 관우의 조건은 파격적이었어. 첫째, 조조가 아닌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둘째, 유비의 두 부인을 황제의 형수로서 대우하고 누구도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한다. 셋째, 유비의 생사를 알게 되는 즉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떠날 것이니 조조는 이를 막지 않는다. 조조의 말. 관우답구나. 내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항복한다고? 그리고 유비 소식만 들리면 떠나겠다고. 참으로 오만한 조건이로다. 하지만 좋다. 내 저 사내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모두 수락하겠다. 조조는 관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어. 그렇게 관우는 유비의 가족을 이끌고 조조의 본거지인 허창으로 향하게 돼. 제30장 적토마의 눈물과 백마대전의 일격. 허창에 머무는 동안 조조는 관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어. 사흘마다 작은 잔치를 열고 닷새마다 큰 잔치를 열었지. 미녀들을 보내고 금은보화를 산처럼 쌓아주었어. 하지만 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조조가 내린 비단옷조차 유비가 준 낡은 옷 밑에 껴입을 정도였어. 조조의 말. 운장, 내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었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주지 않는가? 여기 죽은 여포가 탔던 천하의 명마 적토마를 자네에게 주겠네. 이 말이라면 자네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겠나? 적토마를 본 관우는 처음으로 조조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 조조는 드디어 관우의 마음을 얻었다고 기뻐했지. 하지만 관우의 대답은 조조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관우의 말. 감사합니다, 승상.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형님이 어디 계신지만 알게 된다면 하루 만에 형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탄식했어. 아, 이 사내는 어찌 이토록 일편단심이란 말이냐. 그러던 중 북방의 원소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조조와 원소의 거대한 전쟁, 관도대전의 서막인 백마전투가 벌어진 거지. 원소에게는 알량과 문추라는 2명의 무시무시한 장수가 있었어. 알량은 자는 공선으로 원소군의 최고 맹장이라 불리는 자였지. 알량은 조조의 명장들을 단칼에 베어 넘기며 조조군을 공포로 몰아넣었어. 조조의 말.
알량 저놈을 막을 자가 우리 군에는 없단 말이냐. 이대로라면 싸워보기도 전에 군사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겠구나. 관우의 말. 승상, 제가 나가서 알량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동안 입은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관우는 적토마에 올라타 청룡원 얼도를 비껴들고 폭풍처럼 달려나갔어. 수만 명의 원소군 한복판을 뚫고 알량을 향해 직선으로 돌격했지. 알량이 미처 칼을 들기도 전 관우의 청룡원 얼도가 번개처럼 번쩍였어. 관우의 말. 내 놈의 운은 여기까지다. 내 형님을 향한 길을 막지 마라. 단 한압이었어. 알량의 목은 허공을 날았고 원소군은 혼비백산했지. 이어 출전한 문추 역시 관우의 칼날 앞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쓰러졌어. 관우는 이 공으로 조조에게 입은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얼마 뒤 관우는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돼. 유비가 원소의 진영에 살아있다는 편지를 받은 거야. 제31장 오관참육장 천리길을 홀로 뚫다. 유비의 편지를 읽은 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 형님, 살아계셨군요. 관우는 조조가 준 보물들을 모두 창고에 넣고 봉인했어. 그리고 조조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갔지만 조조는 관우를 보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문을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 않았지. 관우는 더 지체할 수 없었어. 관우의 말. 승상께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맹세는 목숨보다 무거운 법. 저는 형님께 갑니다. 관우는 유비의 두 부인이 탄 마차를 앞세우고 허창을 나섰어. 하지만 통행증이 없었기에 조조의 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이 길을 막아섰지. 여기서 삼국지 최고의 액션 장면 중 하나인 오관참육장이 시작돼. 첫 번째 동령관의 공수, 두 번째 낙양의 한복과 맹탄, 세 번째 기수관의 변이, 네 번째 형양의 왕식, 다섯 번째 황하 나루터의 진기. 그들은 조조의 명령이라며 혹은 공을 탐내며 관우를 죽이려 했지. 변이의 말. 관우, 승상의 허락도 없이 어디를 가느냐. 여기 사찰 안에 매복한 200명의 도끼수가 내 놈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관우의 말. 정의로운 길을 가는 자를 어찌 비열한 함정으로 막으려 드느냐. 내 칼은 역적을 베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길을 막는 자 또한 용서치 않는다. 관우는 관문을 지날 때마다 칼을 휘둘러 그들의 머리를 날려버렸어. 5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6명의 장수를 베어 넘긴 거지. 소식을 들은 조조의 장수들이 분노하며 관우를 추격하려 했지만 조조는 그들을 말렸어. 조조의 말. 그만두어라. 자기 주인을 찾아가겠다는 충신을 어찌 억지로 잡겠느냐. 관우는 천하의 의사다. 그를 보내주는 것이 내 마지막 예의다. 추격하지 마라. 조조는 관우의 충심에 진심으로 감동해 직접 멀리까지 배웅하며 비단 도포를 선물했어. 관우는 말 위에서 칼끝으로 그 도포를 받아 어깨에 걸치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 적장조차 존경하게 만드는 남자, 그것이 관우였어. 제32장 고성의 재회와 장비의 의식. 관우가 우여곡절 끝에 유비가 있다는 소문이 돌던 고성에 도착했을 때였어. 그곳은 장비가 산적 무리를 이끌고 점령하고 있었지. 장비는 형님 관우가 왔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달려나왔을까? 아니, 장비는 분노로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 장비의 말. 이 배신자놈. 조조 밑에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는 우리를 잡아 조조에게 바치러 왔느냐. 내 오늘 내 놈의 목구멍에 장팔사모를 꽂아주마. 관우의 말. 익덕, 오해다. 나는 형수님들을 모시고 형님을 찾아온 것이다. 내가 어찌 도원의 맹세를 잊었겠느냐. 장비의 말. 거짓말 마라. 조조에게 벼슬을 받고 적토마를 타고 다니는 놈이 무슨 핑계냐. 저기 뒤쫓아오는 조조의 장수는 무엇이란 말이냐. 마침 관우를 추격해온 조조의 장수 채양이 나타났어. 관우는 장비의 의심을 풀기 위해 말했지. 익덕,
내 저놈의 목을 베어 내 결백을 증명하겠다. 관우는 단 3번의 북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채양의 목을 베어 장비 앞에 던졌어. 그제야 장비는 관우의 진심을 깨닫고 말 아래 내려와 엉엉 울며 무릎을 꿇었지. 장비의 말, 작은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관우의 말, 괜찮다. 익덕.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이제 큰형님만 모셔오면 된다. 유비 역시 원소의 진영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 형제들과 합류했어. 3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 흩어졌던 용과 호랑이가 다시 뭉친 거야. 그들은 형주 땅 신야라는 작은 고을에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천하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 제33장 수경선생과 와룡, 봉추의 전설. 신야의 자리를 잡은 유비는 고민이 깊었어. 관우, 장비, 조은 같은 명장들이 있었지만 전쟁터에서 조조의 정교한 전략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거든. 유비에게는 천하의 흐름을 읽어줄 머리, 즉 군사가 절실했어. 그러던 중 유비는 우연히 수경선생 사마휘를 만나게 돼. 사마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한 은사였지. 유비의 말, 선생님, 저에게는 용맹한 장수들이 있으나 늘 싸움에서 밀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천하의 인재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사마휘의 말, 현덕공, 공이 곁에는 무장은 많으나 지략가가 없구려. 와룡과 봉추, 이 둘 중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유비의 말, 와룡과 봉추, 그들이 대체 누구입니까? 사마휘의 말, 와룡은 제갈량이고 봉추는 방통이라 하오. 특히 융중에 은거하고 있는 제갈량은 잠자는 용과 같아. 그가 깨어나는 날 천하의 지도가 바뀔 것이오. 얼마 뒤 유비는 단복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서서라는 인재를 만나게 돼. 서서는 자는 원직으로 뛰어난 지략으로 조조의 군대를 격파하며 유비의 신임을 얻었지. 하지만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 서서를 허창으로 유인했어. 효심이 깊었던 서서는 울며 떠나야 했지. 서서는 떠나기 전 유비에게 말머리를 돌려 마지막 조언을 남겼어. 서서의 말, 주공, 저는 떠나지만 주공을 위해 천하 최고의 인재를 추천하겠습니다. 양양 땅 융중에 제갈량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는 천재입니다. 반드시 그를 얻으십시오. 유비의 말, 원직 선생, 고맙소. 내 반드시 그를 찾아가겠소. 유비는 이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어. 그 빛은 융중의 대나무 숲 어딘가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제34장 삼고초려와 천하삼분지계. 드디어 유비는 제갈량을 찾아 융중으로 향했어. 제갈량은 자는 공명으로 당시 나이 불과 27세였지. 하지만 그는 밭을 갈면서도 천하의 정세를 꿰뚫어보고 있었어. 유비가 처음 찾아갔을 때 제갈량은 출타 중이었지. 두 번째는 눈보라를 뚫고 찾아갔지만 역시 만나지 못했어. 장비는 불평을 터뜨렸지. 장비의 말, 형님, 고작 시골 서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가 가서 밧줄로 꽁꽁 묶어 오겠습니다. 유비의 말, 무례한 소리 마라. 어진 인재를 모시는데 어찌 정성이 부족할 수 있느냐. 진심이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드디어 3번째 방문. 유비는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에 깨우지 않고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어. 추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쳤지만 유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 한참 뒤 잠에서 깬 제갈량이 밖으로 나와 유비를 맞이했어. 유비의 정성에 마음의 문을 연 거야. 제갈량의 말, 황실의 종친께서 이 비루한 시골뜨기를 3번이나 찾아주시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덕공, 공께서는 천하를 어찌 보십니까? 유비의 말, 한나라의 사직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약 하나마 나라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갈량은 방 안에 지도를 펼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융중대, 즉 천하 삼분지계를 설명했어. 제갈량의 말, 지금 조조는 천시를 얻어 북방을 차지했고 손권은 지리를 얻어 강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께서는 인화를 바탕으로 형주와 입주를 차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조조, 손권과 함께 솥발처럼 세 갈래로 맞서 천하를 삼분하십시오. 두 나라가 마주보면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으로 끝나지만 세 나라가 솥발처럼 버티고 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져 천하를 독식하려 할 때 나머지 두 세력이 본능적으로 손을 잡아 강자를 견제하는 전략적 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팽팽한 삼각구도야말로 가장 세력이 약한 우리가 거대 궁벌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내 대업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공식입니다. 그런 후 기회를 보아 중원으로 진격해 한나라를 부흥시키십시오. 유비의 말, 선생, 제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기분입니다. 부디 저를 도와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유비는 제갈량을 얻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며 기뻐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조조의 10만 대군이 신야를 향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지. 제갈량의 나이 27세, 그의 첫 번째 전략이 전장에 펼쳐질 시간이 다가온 거야. 깃털 부채를 든 청년 지략가와 조조의 노련한 명장들의 수싸움. 이제 삼국지는 지략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어. 삼국지 대하서사시 제5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제6부 방망파의 불길과 장판파의 전설편에서 제갈량의 화려한 데뷔전과 조운의 눈물겨운 무쌍이 이어집니다. 조조의 대군 앞에 신야는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적진을 누비는 조운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영웅들의 투혼은 이제 더 뜨거운 물꽃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